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 최고수입니다. 직업 기초능력 평가 총 10개의 파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수리능력 시간이죠. 지난번에 저와 같이 언어능력 공부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수리능력 시간입니다. 이게 수리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예전에 봤던 적성 시험 과거 인적성 시험에서 봤던 여러 가지 수리 능력이 조금 압축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배웠던 수리 능력이 종류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NCS로 오면서 수리 능력에서 이제 다른 도표 분석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뭐 물론 그때 인적성 시험에서도 도표 분석 능력은 중요하긴 했었지만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항수가 약간 일반적인 그 응용 수리 쪽이 좀 줄기는 했어요. 수리 능력 시간인데 수리 능력은 총 4가지 소능력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연산 능력이 있고, 기초 연산 능력에는 종류가 되게 많죠. 과거의 인적성 시험에서는 이 기초 연산 능력이 여러 가지 하위 수리 능력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인 듯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 통계 능력. 기초 통계 능력은 양이 되게 적어요. 여러분이 뭐 순혈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기초 연산 능력에 포함이 되고 여기는 완전히 통계 쪽만, 그러니까 통계 쪽만 놓고 보면 사실은 평균 뭐 이런 것만 잘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울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인적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도표 분석 능력.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한다든지 표를 주어서 표에서 뭔가 계산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도표 분석 능력은 과거 인적성 시험 여러분이 뭐 준비를 하셨든 아니면 처음 NCS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든 이 도표 분석 능력은 과거의 인적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별도로 다루었던 것을 이 수리 능력 파트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제 도표 작성 능력이라고 과거의 인적성에서는 없던 능력입니다. 이 없던 능력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크게 별도로 다른 능력은 아니고요. 도표 분석 능력을 반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 분석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고 반대로 도표 작성 능력은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보고 표나 그래프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했을 때 이제 옳게 작성한 것을 골라라.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보기에 그려져 있으니까 옳게 그려진 것을 여러분이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편, 3편, 4편 하위 소능력에서는 별로 공부할 게 몇 가지 없고요. 이제 공부할 게 많은 게 1편에 해당되는 기초 연산 능력이 아마 공부할 게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에 비해서는 이 수리 능력이 강좌 수가 조금 많을 겁니다. 대부분 다 기초 연산 능력 쪽에 좀 더 많이 치중해서 수업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수준의 수학, 뭐 기초 연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수리 능력도 있고 수출이 능력도 있고 과거에는 그 인적성 시험에서는 이런 애들이 다 별도 능력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리 능력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능력입니다. 이 응용 수리 쪽이 공부할 게 꽤나 많죠. 이렇게 쭉 훑어보면 기초 연산 능력에서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와 같이 사칙 연산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단위를 환산한다든지 요런 건 이제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지만 수화식 문제라든지 요런 거 이제 기초적인 수리 능력을 물어보는 그 기초 연산 능력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수학에 관련된 이론들 같은 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응용 수리 쪽에 보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역시 방정식이죠. 방정식. 뭐니 해도 방정식을 잘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뭐 2차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한 1차 방정식 문자 하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부등식편도 있고, 그다음에 비례, 비율, 요런 비율 쪽은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다음에 속력, 시간, 거리 역시 중요한 파트. 그다음에 일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기타로 뭐 농도 문제라든지 시계 문제 되게 잘 나오죠. 달력, 그다음에 기타 톱니바퀴 뭐 이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수리 능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리 능력, 수출이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인적성에서는 이제 도형 추리, 뭐 공간 능력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NC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거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수리 능력의 그 대략적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초 연산 능력 강좌 수를 좀 많이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까지 한번 쭉 보시는 것이 수리 능력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파트 2에 보시면 그 책에 수리 능력 소개 부분이 있는데, 그 수리 능력 소개 부분은 필요한 이론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같이 다룰 거고요.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리 능력 문제 연습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다음 식이 완성이 되도록 빈칸 안에 알맞은 수학 기호를 고르면, 자, 요게 이제 최신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한 문제죠. 이게 보시면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것밖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칙 연산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1번 문제처럼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옳은 계산이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자, 1번은 가볍게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1번 문제 5 곱하기 25. 요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것도 별로 없고 간단하게 사칙 연산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50 곱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와 계산한 후에 50을 뺐더니 100이 됐다. 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 사칙 연산 중에 수학에서 어느 정도 그 약속들이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가로 안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고 밖에 걸 계산한다. 이런 규칙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호는 이제 중가로가 될 거고, 그 다음 기호는 대가로인데, 수학은 항상 안에 거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 그거 하나 옛날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 다음에 덧셈이랑 뺄셈이랑 곱셈이랑 나눗셈이 혼합 계산으로 되어 있으면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시는 거 여러분 중에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 덧셈이 들어가고 뺄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일단 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런 것부터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심지어는 여기가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곱셈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갔을 때 이 연산을 하시고 나중에 더하고 50을 빼야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에다가 25를 곱하면 얼마죠? 5, 20, 5, 25니까 이게 125예요. 그 다음에 125에다가 중간에 어떤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50을 뺐더니 100이 됐대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이항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125에서 50을 빼도 됩니다. 그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먼저 계산해도 돼요. 그럼 125랑 50을 빼면 75죠? 75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100에다가 빼면 되겠네. 그죠? 100에서 75를 빼니까 여기 계산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계산이 50하고 2하고 어떤 연산을 했을 때 25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나누기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순열 조합 이런 거랑은 사실 별도로 그냥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런 순열과 조합을 제외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일이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면 여기 그 NCS를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열하고 조합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 순열하고 조합 같은 거는 설명을 안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하시겠지만, 순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적성일 때는 이제 잘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다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순열하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기초 연산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잘 할 수 있을까? 돈 계산 같은 거 잘 하니? 뭐 요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순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리라기보다는 수학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인적성 시험 에서는 이제 간혹가다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NCS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수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나오면 그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순열과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일일이 찾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주시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빨리 계산하셔서 시간을 좀 절약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100원짜리랑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있다예요. 그러면 100원이 5개가 있고 500원이네, 토탈. 그 다음에 50원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계산이죠. 50원이 5개가 있으면 얼마죠? 250원? 예. 10원짜리도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50원이네. 그러면 이게 50원이면 50원짜리 한 개와 맞먹는 가격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적당히 개수를 맞춰가지고 600원이라는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600원이라는 돈을 만들 때 이 적은 돈을 아무리 다 써도 얘가 250원, 얘가 50원이니까 3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600원을 만들기에는 너무 50원짜리와 10원짜리가 부족해. 그죠? 그러면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경우의 수 같은 거, 이런 돈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 문제를 찾으실 때에는 큰 단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점점 작은 액수로 가는 게 좋아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단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작은 단위로 가서 생각을 해준다. 무슨 얘기냐? 10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 치자. 이러고 이제 개수를 세보고, 경우의 수를 세보고, 100원짜리를 한 개 사용했다고 치자 하고 경우의 수를 세보고, 이렇게 큰 단위의 X부터 천천히 생각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토탈 다 사용해도 3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 안 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봤자 두 개 사용해봤자 200원인데 요걸 다 써도 500원 밖에는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600원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100원짜리가 너무 부족해. 그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요런 걸 물어보는 것이 기초 수리 능력입니다. 기초 연산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100원짜리를 몇 개 사용했다면, 100원짜리를 3개를 사용했다면 300원. 그러면 이쪽도 300원. 300원 아까 이제 토탈 다 사용했을 때 300원이 되는 거죠. 요게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순서상을 한번 정해보면 100원과 50원과 10원을 이렇게 순서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로를 쳐보면 100원짜리는 3개 사용하고 50원짜리 5개 다 사용하고 10원짜리를 5개 다 사용하면 요걸 600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게 경우의 수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세어볼게요. 이번에는 100원짜리를 모두 4개를 사용했다면
400원이네요. 그럼 이쪽에서 2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200원을 만들 때 조금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게, 여기서 200원을 만들려면 50원짜리를 4개를 사용하면 200원이 만들어졌으니까 600원이 완성이 됐고요. 10원짜리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순서쌍을 적어보면 4, 4, 0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만들었고요. 아니면 이게 아까 50원짜리 10원짜리 5개니까 토탈 50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50원짜리를 하나 적게 써도 될 거야. 10원짜리를 5개 다 사용하면 될 것 같아. 10원짜리를 일부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600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 정해보면 4개, 3개, 5개에서 이제 총 3가지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원짜리를 이제 5개를 사용했어요. 500원이죠. 500원. 이렇게 하면 500원이니까 50원짜리와 10원짜리를 적당히 사용해서 100원을 만들면 될 것 같구나. 그럼 이걸 100원을 만들려면 50원짜리 2개 사용하고 1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쌍 여기도 요 위에다 쓸게요. 순서쌍 5, 2, 0 하나 만들었고, 또 아니면 얘가 50원짜리를 5개 다 사용하면 50원이니까 실제로 50원은 한 개만 사용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원이 만들어지죠? 5, 1, 5 이렇게 해서 또 순서쌍 하나 만들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자 여기는 이제 4번째죠. 100원짜리를 6개는 없구나. 100원짜리 6개, 50원짜리랑 10원짜리랑 하나도 안 사용하면 뭐 600원이 만들어질 텐데 100원짜리가 조금 부족해. 5개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구나. 이게 끝이네. 그러면 순서쌍을 한번 정해봤던 거 쭉 여러분이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5가지에 해당되는 1번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뭐 요런 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실제로 풀 때에는 저보다 훨씬 간단하게 시간도 덜 들고 금세 푸실 거예요. 요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이 문제네요. 자, 요거는 기초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등차 수열이라고, 원래 수리 쪽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해당되는 거죠. 요런 거는 수리보다는 사실 수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론 설명입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여러분이 해 두시고 암기할 것도 있으니까 암기해 두셔야겠죠.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숫자를 나열하는 게 수열이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적은 숫자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숫자를 쭉 적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지 금방 여러분이 아셨죠? 예, 저는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이게 A1, 이게 둘째 항 A2, 세 번째 숫자 A3, A4 이렇게 숫자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적고 있냐면 3씩 더해가는 규칙으로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일정하게 3씩 더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일정하다는 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을 때 3 나오죠. 당연히 앞에 거에다가 3을 더하면 뒤에 게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뒤에 거에다 3을 빼면 앞에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가 일정하다. 8에서 5를 빼면 3이다. 5에서 2를 빼면 3이다. 이렇게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추억이 아련하죠. 나 고등학교 때 맞아 이런 거 배웠었지. 자, 이때 이렇게 일정하게 뭔가 더하는 숫자 3 있죠? 요 3을 공차라고 부르고, 공통된 차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D라고 쓸 거예요. D.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첫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공식입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외우셔야겠죠?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사실 고등학교 때는 등차 수열 말고도 등비 수열이라든지 개차 수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 분수라든지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수열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뭔가 일반항을 구했던 것 같기는 해. 이 일반항이 뭐냐? 이렇게 얘는 이제 네 번째 항이 확실하고 이게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얘가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죠. 이 등차 수열에서 임의의 제 n항, n번째 항, 요걸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n번째 항,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 일반항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따로 있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공식이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 NCS에서는 크게 수열 부분에 해당되는 깊은 수학 개념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등차 수열만 또는 등비 수열만 두 가지만 살짝 기억해 두고 계셔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번째 항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4항이에요. 4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딱 10일 나옵니다. 뭐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했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곱 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더하면 일곱 번째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규칙을 한번 써보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둘, 세 개를 더할 거예요. 3D입니다. 3D. 세 번 더하면 3 곱해서 3D라고 적는 거 맞죠?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을 더하면 넷째 항이 나와요.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2에다가 3 곱하기 공차 3, 9에다가 2 더하면 딱 11 나오죠?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를 더하는 거야.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6개. 6D지 6D.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 2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얼마지? 3. 그래서 6, 3, 18에다 2를 더하면 딱 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일곱 번째 항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임의의 n항이니까 n항이라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할까요? 네 번째 항이면 하나 적게 더하는 거 맞죠? 일곱 번째 항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만 더하면 되는 거 맞네. 그러니까 공차를 더할 때 하나 적게 더한다. 따라서 일반항은 n번째 항이잖아요. 하나 적게 n-1개의 공차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의 사용도가 높은 게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100번째 항이면 첫째 항에다가 100-1이 99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한다.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가우스라는 천재 수학자가 그의 나이 8살 때 8살이면 초일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이것을 발견했다니 대단한 천재죠. 고등학교 때는 일반항 말고 다른 것들도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 뭐냐면 62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2라는 숫자가 제 몇 항이니?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일반항을 이용하면 62라는 애가 몇 번째 항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62가 몇 번째 항인지 알기 위해서 한없이 3을 더해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그걸 다 더하고 있지? 그죠? 일일이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이 일반항을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니까 첫째 항은 2였고요. n-1 곱하기 공차는 3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배해서 이렇게 곱하면 3n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에다가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 요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6 빼기 1이니까 둘째 항 5가 나오고 n에다가 3 대입하면 9 빼기 1이니까 셋째 항 8이 나오고 뭐 요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 62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니? 라고 제가 물어봤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62라는 숫자가 되려면 n이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3에는 63이니까 n이 21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1번째 숫자가 62예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자, 정리해드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좋고 뭐 거창한 거 뭐 이렇게 왜냐면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NCS에서 수리 능력을 물론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애들 시간을 세이브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맞추시려면 이거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임의의 n번째 항은 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을 써서 암기한 후에 그러면 뭔가 이제 계산을 여기다가 첫째 항에다가 집어넣고 공차에다가 공차를 대입하셔가지고 아까처럼 3n-1이라는 일반항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얘가 2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3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일까? 요 23이 몇 항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일반항을 구해서 23이라고 놓고 3에는 24니까 n이 8이겠죠? 이게 8번째 항입니다. 8번째 숫자가 23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등차 수열과 짝을 이루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과 비슷하죠. 그죠? 공통된 비를 갖고 있는 수열. 등차 수열이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면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6, 셋째 항은 12, 넷째 항은 24. 자, 벌써 제가 여기까지 적었지만 여러분은 앞으로도 수추리도 배우고 할 테니까 이거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아, 요거는 계속해서 뭔가를 곱해가는 거구나. 나중에 수추리할 때도 이렇게 간단한 건 여러분이 금방금방 찾으실 겁니다. 곱하기 2. 이렇게 B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것은
앞으로 항이 진행될수록 뭔가 똑같은 숫자를 곱할 때 쓰는 거고요. 반대로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면 공통된 비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역시 등비수열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일반항 공식이 있겠죠? 일반항. 그리고 아까 등차 수열에서는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불렀던 건데 지금은 공통된 비, 요 비를 공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R이라는 기호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구나. 넷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3개 곱하면 되네.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딱 24가 나오네. 그죠? 요거를 식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보면 넷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을 곱하면 넷째 항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를 더했었다면 지금은 3개를 곱하면 돼.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곱하기는 거듭 제곱으로 쓰는 거 알고 계시죠? R이 3번을 곱하다 보니까 3승 3제곱. 그러면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9개를 곱하겠지. 9개. 그럼 9개를 곱하면 R에 9제곱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처럼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한다. 아까 등차 수열은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더한다. 그게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완성이 되는데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적게 n-1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과 더불어서 살짝 외워주시고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째 항이 얼마입니다. 3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는 2였어요. 2에 n-1승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이게 몇 번째 항일까도 알아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잘 필기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 조금 길기는 하네요. 문제가 바둑돌을 놓아서 기역자로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 기역은 바둑돌 3개로 만든대요. 첫 번째 기역은 바둑돌 3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바둑돌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3이라고 놓는 게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개를 이용해서 기역자를 만들겠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저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천천히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빠르게 점 찍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바둑돌이 5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둑돌이 7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7개의 바둑돌을 사용해서 기역자로 만들었답니다. 등차 수열이네. 그죠? 공차가 얼마짜리네? 2짜리네. 2. 2씩 더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걸 첫째 항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면 이런 규칙이란 등차 수열의 규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규칙으로 기역자로 쭉 나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둑돌 27개로 만들어진 기역 하나, 둘, 셋, 넷, 5, 27개면 이 줄에 13개가 있겠죠? 13개 있습니다. 아니네. 14개가 있겠구나. 14개가 있고 요게 이제 끝에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다시 13개가 덧붙여진 그래서 토탈
7개의 바둑돌로 기억자로 만들었대요. 이게 27이라는 항이죠. 그러면 그죠? 얘가 몇 번째 기억이니 몇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걸까? 세 번째 기억이면 바둑돌이 7개 사용했을 거고, 네 번째 기억이면 바둑돌이 9개를 사용했을 거야. 그러면 바둑돌을 27개를 사용해서 만든 기억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 기억인가? 이게 딱 등차 수열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외워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실제로 일반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3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얼마죠? 2. 참고로 이걸 이렇게 안 해도 3579 보시면 금방 일반항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세 찾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더 좋죠. 그러면 더 좋고, 금세 안 찾아지는 애들은 공식을 쓰란 얘기지, 꼭 언제나 공식만 쓰란 얘기는 아니고, 이걸 보고 3579 이렇게 나간다면 2n 플러스 1이겠네. 왜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3 나오고, n에다 2 대입하면 5 나오고, n에다 3 대입하면 7 나오니까. 그지? 요런 거를 금방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뭐 공식 안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금세 안 찾아지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 거지. 어쨌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이걸 열심히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딱 해보면 2n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배하면 마이너스인데 3하고 더해서 플러스 1. 맞다. 아까 생각했던 게 맞군. 걔가 일반항이 27이 되려면 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뜻은 바둑돌을 27개 사용한 기억은 몇 번째 기억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적극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을 2항 하시고 26이죠? 그죠? 2에는 26이니까 2로 나누면 13 나오죠? 13번째 기억이네. 13번째 기억이 바둑돌을 27개 사용한 거예요. 정답은 13번째 기억 2번입니다. 그죠?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해당되는 공식은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물론 좋은 건 금세 찾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걸 나중에 수추리할 때 쓰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그냥 퀴즈인데? 이건 그냥 퀴즈. 신발 가게를 하는 수연이는 오늘 첫 번째 손님에게 2만원짜리 구두를 팔게 되었다. 손님이 5만원짜리 지폐를 주자 잔돈이 모자랐던 수연이는 옆집 가게에 가가지고 만원짜리 5장으로 바꿔와서 거스름돈 3만원을 주었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바꿔간 5만원이 은행에서 위조지폐로 판명되어 이 손님 뭐지? 5만원짜리 위조지폐 큰일 나려고요. 그죠? 잡혀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꿔간 5만원이 위조지폐로 판명이 돼서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옆집 주인한테 5만원 빌려온 거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조지폐 현재 누가 갖고 있어? 옆집 가게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님한테 5만원 받았는데 그 5만원을 옆집 가게에 만원짜리 5장과 맞바꿨는데 그럼 그 위조지폐는 현재 옆집 가게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위조지폐야. 미안하지 옆집 가게한테. 옆집 가게에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수연이가 입은 손해는 총 얼마가 되었냐? 퀴즈입니다. 퀴즈. 자, 그러면 수연이가 일단은 수연이가 받은 돈하고 나간 돈 이런 거 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퀴즈 문제는 수연이가 뭔가 돈을 받았고 또 수연이가 돈이 나갔고 또 수연이의 그 사람 잡으면 좋겠지만 그 위조지폐
이제 계산한 사람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고스란히 수연이가 5만 원을 옆집 가게에 물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퀴즈 문제는 입출금 뭐 이렇게 수연이한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그런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체크할 게 2만 원에 해당되는 구두가 나갔습니다. 마이너스로 쓸게요. 일단은 수연이한테 2만 원이라는 구두가 나갔죠. 그게 2만 원이 일단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2만 원의 값으로 수연이한테는 5만 원이 들어왔어요. 5만 원이 일단은 그 손님한테서 받았어요. 그럼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연이가 다시 3만 원을 그 사람한테 거슬러 줬어. 또 여기까지는 쌤쌤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죠? 구두 줬지? 나갔어요. 5만 원 받았죠? 다시 거슴돈 3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손익 차이가 없이 쌤쌤. 그죠? 0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5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거스름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옆집 사람한테, 옆 가게한테 일단 5만 원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 5만 원이 위조지폐야. 그럼 나는 5만 원 수입이 날라간 거죠. 반면에 옆에 사람한테, 옆 가게한테 5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줬어. 물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간 거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고, 5만 원이 위조지폐니까 요 5만 원에 대한 수익이 없어진 거고, 오히려 5만 원이 없어졌지만서도 오히려 옆에 가게한테 5만 원을 더 주고, 그러면 토탈 내가 손해는, 수연이의 손해는 10만 원이네. 10만 원. 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론은 여기까지라면 정상적이라면 빵원 수익과 지출이 똑같은데, 그죠? 근데 2만 원이라는 구두도 날렸지? 또 그 사람한테 거실러준 3만 원 날렸지? 실제로 그 돈으로 받아야 되는 5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만 원 안 들어왔지? 없어진 돈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옆집 가게한테 5만 원을 더 물어줬지? 그럼 나한테, 수연이한테 토탈 손해는 이렇게 10만 원의 손해기, 그 수연이가 입은 총액, 손해의 총액은 10만 원. 이렇게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에게 수입이 됐든 지출이 됐든 들어오고 나간 돈, 뭐 또는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들어온 물건의 개수, 나간 물건의 개수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답은 10만 원입니다. 그냥 기초 연산 능력이잖아요. 그냥 뭐 크게 숫자 계산, 뭐 어떤 수학적인 이론 필요 없이 나간 돈, 들어온 돈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슷한 문제로 5번인데, 민철이의 자동차는 리터당 14km를 주행한다. 그러니까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이 14km입니다. 자, 근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리터에 500원을 하는, 1리터에 500원을 하는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주유를 하고 나서 308km를 운전했다면 민철이가 주유한 휘발유의 양은 몇 리터인가? 벌써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셨겠죠? 한번 풀어보려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일 텐데 뭔가 이상하죠? 이 문제 약간 뭔가 이상한 게, 이 가격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이 1리터에 500원이라는 것은 주유한 리터와 주유해서 간 총 운전한 거리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약간 문제가 어디야 이게? 산업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신경 써서 풀어라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건강해야 시험도 보시고 모든 그 시험도 그렇지만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보시고 하셔야 평소에도 잘 안 풀렸던 게 갑자기 잘 풀릴 수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약간 술이잖아요. 수학은 컨디션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수학이 어떨 때는 잘 풀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잘 풀리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들도 뭐 과거에 시험들 많이 보셨겠죠. 뭐 학교 시험이라든지 중간 기말고사 또는 과거에 뭐 수능 시험 보셨을 수도 있고 이런 시험 보셔서 모의고사 보시거나 뭐 그러셔서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과목보다 뭐 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수리 쪽이 약간 더 그날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안 풀렸다고 해서 영원히 안 풀리는 건 아니고 오늘 안 풀렸으면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에 보시면 또 잘 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그 컨디션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시험도 보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봐야 좋은 점수 합격도 하실 거잖아요.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크고 또 봄에는 꽃가루 날리지 그죠? 이 감기 항상 조심하세요. 자, 이게 뭐 하다 말았지? 제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자, 어쨌든 민철인 그 리터당 14kg를 주행하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유소에 가갖고 2리터를 주유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2리터를 주유를 했으면 처음에 이제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리터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차로 이제 운전을 막 하면 28km를 가면 기름이 똑 떨어질 거예요. 그죠? 1리터당 14km를 갈 수 있으니까 2리터를 주유했다면 28km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유한 리터 수와 움직인 거리 총 킬로미터 수 사이에는 분명히 500원에 해당되는 수치가 작용이 됐을 텐데 그죠? 근데 뭐 가격을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게 문제를 냈으면 처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낼 때 주유한 휘발유량은 몇 리터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주유한 가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리터와 가격 간의 관계도 있고 또 리터와 킬로미터 운행한 거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세 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좀 더 발전된 문제라면 가격을 물어봤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유한 키로가 이제 308kg잖아요. 근데 만약에 X리터를 주유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X리터를 주유했는데 1리터당 14km를 운행했으니까 요걸 좀 넉넉하게 쓸게요. 만약에 1리터를 주유했으면 14km를 운행한 거고 2리터를 주행했으면 28km 운행했을 거고 3리터를 주유했으면 3일은 3, 3, 42, 42km를 주행했을 텐데 도대체 몇 리터를 주유했길래 308km까지 이 차를 운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308km를 14로 나누면 되겠네. 나누면 22 나오는 것 같아요. 22리터를 주유했구나. 이 사람이 가가지고 22리터를 딱 주유하니까 그 주행한 1리터당 14를 갈 수 있기 때문에 22리터를 주유했으니까 308km를 그 거리를 이동을 했을 거고요. 좀 더 발전됐다면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22리터를 주유한 거니까 거기다가 500원을 곱해가지고 총 주유한 가격 520 그죠? 11,000원인가요? 요렇게 나오는 수치가 가격도 물어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격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께 여기 이 문제 5번 문제에서는 가격이 필요하니
아니면 가격이 필요 없니? 뭐 요런 걸 이제 아마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그래서 정답은 2번 22리터로 계산이 일단 끝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너무 유명한 문제가 나왔네. 그죠? 이 부등식입니다. 이게 부등식인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6번 문제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이라는 이론을 처음 배울 때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1차 부등식. 예, 1차 부등식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친구들에게 사탕을 4개씩 나누어 주면 2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어떤 한 친구는 3개보다 적게 받게 된다. 거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이 된 거예요. 3개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니까 3개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 한 친구는 사탕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나 받을 수도 있을 거고, 2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3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3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 학생이. 그 다음에 1개 받았을 수도 있고, 2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1차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1차 방정식도 그렇고 1차 부등식도 그렇고, 조금 전에 주유할 때 제가 풀었듯이 이렇게 미지수 x가 필요합니다. 이제 x를 뭘로 정할 건지는 끝에 보면 나와요. 끝에 보니까 친구가 적어도 몇 명 있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사탕을 받는 친구의 명수를 x명 이렇게 문자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 문제는 끝에 먼저 읽어보고 끝에 나오는 애를 이제 뭐 나오는 문장을 또는 문제를 x라고 놓고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x를 이용해서 다시 첫 줄부터 읽어가면서 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한테 사탕을 4개씩 나눠준대. 근데 친구가 총 x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탕을 4개씩 나누어 주는 거니까 4x, 이게 이제 사탕의 개수가 될 거예요. 사탕의 총 개수는 4x, 그 다음에 2개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 이게 사탕의 개수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10명 있다. 그럼 10명의 친구들한테 사탕을 4개씩 나누어 줬으니까 40개의 사탕을 이용한 거고, 거기 2개가 남았으면 사탕이 총 42개가 있었겠군.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1차 방정식 부등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죠? 문자로 놓고 식을 완성해라. 그러면 친구가 X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한 명당 4개씩 사탕을 나눠줬는데 2개가 남은 상태래요. 그런데 4개씩 나눠주지 말고 5개씩 만약에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끝에 마지막에 받는 한 친구를 제외하고, 마지막 친구를 제외하고 x-1명에 해당되는 애들한테는 사탕을 5개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x-1인 거 알겠죠? 왜냐면 총 토탈 내 친구가 x명인데 끝에 한 명이 사탕을 덜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3개 이하로, 3개보다 적게 받아야 되니까 이 한 명을 제외하고 x-1명에 해당되는 앞에서 받았던 친구는 5개씩 사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늦게 왔나 보지. 그죠? 늦게 와가지고 좀 적게 받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 친구가 X명이니까 한 명 적은 나머지 친구들은 5개의 사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늦게 온 친구를 여기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온 친구는 사탕이 3개보다 적게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도 못 받을 때부터 3개를 받을 때까지. 근데 3개는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등호를 붙여주는 거죠. 자, 요 식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친구가 총 X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늦게 온 친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사탕을 5개씩 받는다면 마지막에 늦게 온 그 친구는 3개보다 적게 받는다. 3개보다 적게 받는다. 그럼 3개는 받을 수 없는 상황. 포함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그 친구가 사탕을 못 받을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 식 가운데 제가 띄워놨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네, 조금 전에 사탕의 개수를 구했던 이렇게 개수를 적어주시면 1차 부등식이 완성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탕이 총 이만큼의 사탕이 있을 건데요. 늦게 온 친구 말고는 5개씩 줬어. 그러면 늦게 온 친구 말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돌아간 사탕의 개수겠죠? 사탕의 개수, 사탕의 개수, 사탕의 개수를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늦게 온 친구는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1개 받을 수도 있고 2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개보다 적게 받는다. 요 식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1차 부등식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식을 접하게 되셨어요. 그랬나 싶죠? 옛날에 이런 걸 배웠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쭉 연립부등식이라고 이렇게 부등호가 2개가 연달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연립부등식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풀이하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앞에 거 2개와 뒤에 거 2개를 따로따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1번이라고 하고 문제 풀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지우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부등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메일이나 아니면 열린 취업 공부방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고 질문해 주셔요. 반드시. 자, 그럼 이제 1번 앞에 거부터 요거 분배하면 5x 마이너스 5 0은 뭐 더할 필요 없으니까 부등식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4x 플러스 2라는 첫 번째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여기가 5x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5로 바뀌고 이렇게 좌변과 우변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5x에서 4x 빼면 x고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라는 이런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우측에는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분배해서 5x 마이너스 5 플러스 3 자, 이때는 마이너스 5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부등식에서 과거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걸 오른쪽으로 이항했던 거였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x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저는 항상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5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누든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든지 하시면 이쪽에 x고 이쪽에 4로 바뀌고 부등호 방향도 같이 바뀌어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나온 범위가 있을 거야. 이 범위를 묶어서 x는 4보다는 큰데 7보다는 작거나 같겠군. 따라서 x가 아까 처음에 내 친구 명수였으니까 명수 내 친구는 5명이나 6명이나 7명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됐죠? 그러면 5명, 6명, 7명 되면 아까 그 사탕의 개수가 4x 플러스 2였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6명이라고 쳐봐.
내 친구 6명이에요.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하면 6, 4, 24에다가 2를 더해서 총 사탕이 26개가 있었어. 근데 이 26개의 사탕을 내 친구들, 그죠? 6명에게 골고루 4개씩 나눠줬어. 6, 4, 24. 그럼 24니까 사탕이 2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이 늦게 왔어. 그러니까 먼저 온 5명한테는 5개를 주는 거지. 5개. 그러면 사탕이 몇 개가 남습니까? 1개 남죠? 그럼 마지막에 온 친구가 1개 사탕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사탕을 1개 먹는다. 늦게 왔으니까. 앞전에 온 친구 5명은 5개씩 먹고. 만약에 내 친구가 7명이라고 쳐봐요. 왜냐면 4하고 7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숫자, 자연수는 사람이 자연수니까 5명, 6명, 7명이 있을 텐데 만약에 내 친구가 7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7명이라면 7, 4, 28. 28에다가 2를 더하면 내 친구가 사탕이 30개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사탕이 30개가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7명이었던 거지. 그러면 친구들한테 사탕을 4개씩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럼 7, 4, 28이죠? 거기서 사탕이 2개가 남았어. 토탈 30개니까. 그런데 만약에 7명의 친구 중에서 어떤 한 명이 늦게 왔어. 그럼 6명이지. 이 6명한테 5개씩 줬던 거예요. 그러면 30개가 다 친구들한테 분배가 됐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어. 사탕이 30개니까. 그럼 마지막에 온 친구는 늦게 온 그 친구 1명, 토탈 7명. 그러면 그 친구 1명은 사탕을 못 받았던 거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탕이 5개가 아니 내 친구가 5명이야. 친구가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탕 여기다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5, 4, 20에다 2를 더하면 사탕이 22개가 있던 거였어 원래.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5명 친구한테 사탕 4개씩 골고루 나눠주면 20개의 사탕이니까 사탕이 2개가 남아. 근데 내 친구 5명 중에 누군가 1명이 늦게 왔어. 그럼 4명 먼저 온 친구들한테 5개씩 줬던 거야. 그러면 5, 4, 20이죠? 그래도 사탕은 2개가 남는데 이게 마지막에 늦게 온 친구가 먹는 개수지. 그죠? 2개 먹었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3개보다 적게 먹었다 그랬으니까 현재 이 상황은 마지막에 온 친구가 하나도 못 먹는 상황. 요 상황은 1개 먹는 상황. 요거는 마지막에 온 친구가 2개를 먹는 상황.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딴 친구 1개씩 먹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부등식이면 x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친구는 적어도 몇 명이냐, 최소 몇 명은 돼야 되니 최소 내가 볼 때는 5명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4명은 안 된다니까.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그죠? 4명은 안 되고 5명은 가능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종의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푸셨던 문제 중에 5번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정식,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6번은 1차 부등식 문제예요. 물론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간단한 기초 연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7번까지만 풀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문제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천천히 일단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7번입니다. 뭔가 수추리 같죠? 예, 수추리 능력 같아 보이고요. 그냥 퀴즈, 역시 퀴즈. 기초 연산 능력은 사칙 연산, 뭐 동계산 같은 거 잘하고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같은 거 잘 풀 수 있나? 이 수험생이, 그죠? 지원자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약간 더 퀴즈 같은 게 60이라고 18을 더하면 100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이상하네. 그럼 뭔가 규칙을 찾으라는 건데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규칙을 이용해서 61과 18을 더한 규칙으로부터 100이 생겼으면 16과 19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정말 퀴즈 같죠? 요거는 엄청 퀴즈 같은 게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 중에 실수로 이렇게 책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갖고 거꾸로 보신 분들, 아, 거꾸로 봤더니 이해가 되는구나. 이거 뭐 그냥 수험생들한테 뭘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창의성, 네, 창의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 숫자 중에서 1이라는 숫자랑, 그죠? 1이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 아, 3이라는 숫자는 그렇지 않구나. 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 8, 9, 0, 뭐 0도 마찬가지고. 요런 숫자들의 특징은 180도로 회전해서 뒤집었을 때 180도로 했을 때 요 숫자는 이제 6이 될 거고, 요거는 8 그대로, 요것도 1 그대로, 이거 0 그대로, 얘는 이제 9로 바뀌어요. 그죠? 나머지 뭐 2 같은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요 방향으로 보는 거라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봤다고 치자. 그럼 숫자가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5하고 관련이 있다고 우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2는 뒤집으면 이렇게. 근데 뒤집는 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하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5가 되지만, 그죠? 그러면 이걸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또 달리 보이겠죠? 자, 어쨌든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이 약간 퀴즈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를 만약에 180도로 회전해서 뒤집는다면 이 숫자가 19고요. 이걸 뒤집으면 81 되겠죠? 이 19랑 81을 더해서 100이 나온 그런 약간 창의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은 뒤집으면 91일 거고, 얘를 이제 만약에 뒤집는다면 61일 테니까 두 개를 더하면 요 동그라미 안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16하고 19하고 더하면 이 숫자가 안 나, 이 두 개를 더하면 100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딴 걸 했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뒤집지 않고 다른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 뭐 이게 뭐 61과 18을 더, 610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곱한 것도 아니고, 요거는 자릿수를 곱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다 더하는 건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100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게 뭔가 이게 뒤집어지는 숫자일 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정답은 91과 61을 더해서 152인 것 같아요. 정답이 152, 2번입니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오늘은 수리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 연산 능력 봤는데, 이 기초 연산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방금 전에 풀어봤던 7번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공식 같은 거 꼭 챙기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풀게 되겠지만, 방정식, 부등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같이 이렇게 손익 계산할 때 이렇게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